세법 하나만큼은 김은철. 1시간 더 하고 밥 먹어요. 밥 먹고 와서도 계속 해야 되는데. 자, 이제 물적 공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적 공제. 자, 물적 공제는 일단 굉장히 여러 가지 물적 공제가 있어요. 그 중에 가업 상속 공제랑 영농 상속 공제 이번에 개정이 좀 있어요. 근데 이 가업 상속 공제 같은 경우에는 개정되는 부분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 좀 나올 만한 게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는 가업 상속 공제는 피상속인이 가업이라고 하는 게 가업 상속 공제에서의 가업이 되려면 그게 중소기업이거나 또는 중견기업이어야지만 돼요. 근데 중소기업은 그냥 중소기업이면 되는데 중견기업이 과거 직전 상속 있는 해에 직전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이어야지만 돼요. 직전 3년간 중견기업인데 이게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직전 3년간의 평균 매출액이 4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이어야지만 가업이 된다고 했었는데 매출액이 4천억 원이 아니라 5천억 원 미만으로 1,000억이 더 늘어났어요. 직전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5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 4천억 원 미만이었어요. 거기 좀 보시면은 그게 어디 저 중견기업 해가지고 가업의 요건 해가지고 5-9페이지에 가업상속의 가업의 요건, 그게 중요해요. 가업의 요건이 중요한데 가업의 요건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지만 되거든요. 가업은 찾으셨죠? 가업의 요건에. 근데 그 중견기업 안에 가로 열고 상속 개시되는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매출액 평균 금액이 작년까지는 4천억 원 미만이었었는데 5천억 원 그러니까 5천억 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5천억 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5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이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천억 원 이상은 제외하는 거니까 4천억 원 이상을 제외했었는데 즉 4천억 원 미만이었어야 되는 건데 5천억 원 이상을 제외한다는 얘기는 5천억 원 미만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5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5천억 원 이상을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가업이 되려면은 가업은 여기에 해당돼야지 가업이 돼요. 그리고 가업 상속 공제를 받으려면은 이러한 기업을 피상속인이 아버지가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이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가업이 돼요. 그리고 추가로 피상속인이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그리고 상속인은 일정 기간 동안 상속인도 아버지한테서 수업을 받아야지만 되는 거죠. 가업을 이으려면 아니 아들이 완전히 논팽이로 놀고 있다가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니까 자 가업 상속을 어떤 쓱 들어온 거야. 에이 그럼 가업 상속이 돼 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그래서 상속인의 요건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 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된다.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했었어야 된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된다. 상속인도 이런 요건을 충족해. 최소한 상속 개시일 전 2년 전부터 와서 일은 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뭔가 뭐 아버지한테 물려받을 것도 물려받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아버지는 몇 년 이상 기업 경영을 했어야 되는 거고 10년 이상 그 기업을 경영했어야 되는 거고 그 기업은 중소기업이라든지 또는 직전 3년간의 평균 매출액 5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이라든지 됐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피상속인의 요건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있는데 거기까지는 이제 모르셔도 되고 그러면 10년 이상 경영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랬을 때 가업상속 공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가업 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경영했던 그 사업에서 여러 가지 재산을 물려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업 상속 재산을 상속 공제를 해주는데 아버지가 경영했던 그 사업장에서의 재산을 상속받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다 공제를 해주는데 한도가 있는 거예요. 10년 이상 경영했는데 20년 미만이면은 10년 이상 경영했는데 20년 미만이면은 이게 작년까지 200억 원까지 공제를 해줬었는데 100억 늘어났어요. 한도가 얼마까지 이제
가업상속공제 해주겠다고요? 300억 원이고요.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그러면은 작년 300억이었는데 이게 100억씩 늘어났어요. 이렇게. 그래서 작년에는 200억, 300억, 500억이었는데 올해는 300억, 400억 그리고 피상소인이 30년 이상 했다. 그러면 600억 원. 작년에는 200, 300, 500억인데 100억씩 늘어났어요. 이 정도로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 그 다음에 영농상속공제는 원래 그러니까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신 거야. 아버지가 농사 지었으면 그 농사 지은 땅이랑 뭐 이런 것들도 상속 받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아들이 그거를 그대로 상속 받.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들도 일정 기간 전부터 이제 일을 했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영농상속공제를 해주는데 이게 20억 원까지 상속공제 줬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30억 원을 한도로 해서 영농상속공제를 해주겠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 금액 바뀐 것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를 보셔야 되냐면 똑같아요. 상속인은 아까 거기 가업하고 똑같이 18세 이상이어야 된다. 상속 개시일 전 몇 년 전부터 그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 상속인도 최소한 2년, 아버지 돌아가시기 2년 전부터는 그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다가 그걸 물려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저렇게 가업상속공제나 영농상속공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하나 또 주의할 게 뭐냐면 가업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몇 년 이상 최소 했어야 된다고 그랬죠. 가업을 10년 이상 했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영농은 아버지가 2년간만 하면 되는 거였었는데 아니 영농도 넓은 의미에서 가업 아니야? 그래서 일치시킨 거예요. 영농도 몇 년 아버지가 상속 개시일 전부터 최소한 몇 년 이상은 그 영농에 종사해야 된다고요? 10년. 그게 이번에 개정된 거예요. 아니 똑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상속인의 요건 똑같은데 피상속인 가업은 10년 이상 가업을 했었어야 되는 거, 기업을 경영했어야 되는 거고 영농은 2년만 하면 돼? 아니 그것도 10년 해야 돼. 그래서 이번에 2년에서 10년 확 늘어났어요. 아시겠죠? 아버지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영농상속인 피상속인이 몇 년 이상 영농에 종사를 했어야 되는 겁니까? 아버지가 10년 이상이지. 그리고 상속인은 몇 년 동안은 최소한 일을 물려받아야 된다고요? 2년 이상. 돌아가신 2년 이상. 그 정도는 이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좋아요. 그 정도에다가 자 넘겨보시면 사후관리가 나오는데요. 요게 사후관리라고 하는 건 실컷 가업상속공제 엄청 많이 해주는 거잖아요. 영농상속공제나 가업상속공제 굉장히 많이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실컷 저렇게 해서 다 공제해줬더니 딱 하자마자 한 2년 3년 지난 다음에 싹 팔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해외로 뭐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사후관리 일정 저렇게 물려받았으면은 최소한 일정 기간 내에는 그 사업을 계속 경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농도 마찬가지 계속 그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고요. 가업 상속 받으면 계속 그 가업을 이어서 최소한 몇 년 해야 되는데 그게 사후 관리 기간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7년이었어요. 근데 그 기간이 둘 다 줄었어. 영농이나 가업이나 똑같은 기간이다. 똑같이 줄어가지고 5년간만 계속 이어받은 가업을 이어받아가지고 경영하시면 돼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사후 관리 기간이 종전 7년에서 몇 년으로 줄었어요? 5년으로 줄었어요. 그건 가업상속공제나 영농상속공제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5년으로 줄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후관리 그 기간 내에 5년 안에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하면 상속세를 추징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까지 나오긴 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가업으로 받은 상속재산의 몇 퍼센트 이상을 처분하면 40% 이상을 처분하면 그러면은 세금을 뱉어내야 된다. 처분비를 고려해가지고 뱉어내야 된다.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면 또는 주식 등의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게 되면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사후관리 그 기간 안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추징한다는 거죠. 과세관청에서 추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업을 이어받았으면 해야지 왜 자꾸 자산 팔고 종사하지 않고 지분 팔고 왜 그러냐. 뱉어내라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4번도 그냥 읽어보세요. 조세 포탈 등의 기업인 공제 배제 실컷 가업상속 공제를 해줬더니 얘가 알고 보니까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기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간은 상속 개시이면 전 10년부터 후는 사후관리 기간이니까 몇 년이에요? 5년. 그렇죠. 요 기간 내에 상속 개시일 전 10년부터, 왜냐면 최소한 아버지가 10년 동안은 경영했어야 되는 거니까. 영농도 마찬가지죠. 이제 10년이죠. 그리고 상속 개시일로 몇 년 동안 사후 관리한다고요? 5년간이니까 이게 전체 기간 15년이죠. 전 10년, 후 5년. 요 기간 동안에 알고 보니까 얘네들이 탈세를 저지른 거야. 이 가업 가지고 탈세를 저지른 거야, 막. 그런 중대한 잘못을 한 거죠. 뭐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가지고 조세 포탈을 했거나, 또는 이중장부 작성해 가지고 회계 부정을 일으켰거나, 가업 상속 공제 실컷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게 비리 천지인 거야, 이 회사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게 비리 천지야? 또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네가 형을 확정받았어? 징역형이나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받은 거야? 조세 포탈이나 회계 부정 등으로 인해서 저 기간 내에 회계 부정이나 또는 조세 포탈로 인해 가지고 징역형이나 또는 벌금형을 받은 겁니다. 전에는 누가 받은 거죠? 이전에는 누가 받은 거겠어요? 그러니까 이때 잘못한 걸로 나중에 돌아가신 뒤에 형이 확정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전에는 누가 잘못한 거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피상속인이 잘못한 거고, 이 이후에는 누가 잘못한 거겠어요? 상속인이 잘못하는 겁니다. 둘 중에 누구라도 잘못했다면 10년 동안은 피상속인이 잘못한 거고, 상속 개시 뒤에는 이제 상속인이 물려받았잖아요. 사후관리 기간 동안에. 피상속인은 10년 동안, 상속인은 사후관리 기간이 5년 동안 조세 포탈이나 회계 부정 등에 의해 가지고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확정돼 버린 거예요. 응? 그러면은 가업상속 공제 받은 거 다 뱉어내는 겁니다. 그게 언제까지 확정이 되면,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이 있기 전에, 얘기했었죠. 아까 우리 과세표준과 세율에 결정이 있기 전에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되면 가업상속 공제 자체를 아예 적용하지 않고, 아예 세금 결정 전에 확정되면 아예 공제 자체를 적용 안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가업상속 공제를 일단 받았어요. 다 세금 신고를 다 받았어요. 결정도 다 했어요. 근데 받은 이후니까 이제 상속인의 형이 확정됐겠죠. 그러니까 받은 이후에 상속인의 형이 확정됐다면, 그러면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금액을 상속 개시 당시에 받지 않은 금액으로 해가지고 다시 계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직 결정하기 전에 형이 확정됐으면은 가업상속 공제 자체를 적용 안 하는 거고, 결정된 이후에 실질 세금 다 낸 뒤에 형이 확정되면은 뱉어내는 거예요. 돌아가서 가업상속 공제를 받지 않은 걸로 가정하면 세금 더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만큼을 뱉어내는 거니까 결국에는 가업상속 공제를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그 기간을만 보시면 되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뭘로 인해 가지고 형을 받는 거, 조세 포탈은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세하는 걸 조세 포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조세 포탈이나 회계 부정 등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을 저지른 거야, 이 법인을 가지고. 근데 그 기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형을 확정을 받았는데 전 몇 년? 10년. 그 연결하는 거죠.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해야 되는 거니까 10년, 그리고 후 몇 년? 5년간. 이때는 피상속인이 형을 확정받는 거고, 이때는 상속인이 형을 확정받는 거죠. 그러면 가업상속 공제를 안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영농상속 공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얘기가 거기 적혀 있는 겁니다. 똑같이 영농상속 공제도 상속 개시 전 몇 년, 10년, 상속 개시 후 몇 년, 5년, 그 안에 피상속인, 상속인이 조세 포탈이나 회계 부정 등에 의해서 징역형이나 대통령이 정하는 벌금형에 확정이 되면 영농상속 공제도 안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영농상속 공제가 이게 생긴 거예요, 새롭게. 원래는 가업상속 공제 쪽에만 있었던 내용인데 영농상속 공제도 똑같이 기간도 똑같아졌잖아요, 영농상속 공제랑.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업상속 공제하고 영농상속 공제가 기간을 일치시켰어요. 그리고 가업상속 공제만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추징이. 근데 이것도 무슨 상속 공제도 이 추징을 하겠다는 겁니까? 영농상속 공제도 똑같이 추징을 하겠다는 겁니다.
영농상속공제는 이번에 생겼어요. 근데 기간이 똑같으니까. 그죠? 똑같이 뭐 조세 포탈이나 회계 부정 등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징역형을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으로 벌금형이 확정이 되면 저 기간이 중요한 겁니다. 기간이 제가 볼 때는 기간이 나올 만하거든. 나올 때. 저 기간. 전 10년, 후 5년. 왜 저런지 아시겠죠? 그죠? 연결해 가지고 기간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가업상속공제랑 영농상속공제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금융재산상속공제인데 상속재산에 금융재산이 있는 거예요. 금융재산. 그러면 상속받은 재산 중에 금융재산이 있으면 그 금융재산에다가 상속받은 금융부채가 있다면 은행의 차입금인 거죠. 그러니까 금융부채니까 일반 부채가 아니에요. 꼭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니까 은행한테서 차입한 금액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금액 요거를 순금융자산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순금융자산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금융부채는 말 그대로 은행에 차입한 금액 바로 확인할 수 있죠. 문제에서 이제 주어집니다. 은행에서 차입한 금액 금부채. 그리고 여기 금융자산은 뭐냐면은 여기 금융자산은 말 그대로 예금이라든지 뭐 적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당연히 금융자산이잖아요. 이거 말고 예금 적금 말고도 예를 들면은 출자금이니까 뭐 주식 말하는 거죠. 주식 이런 것들도 다 주식도 회사채 다 금융자산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음, 그죠? 신탁도 금전신탁만 금융자산이니까 금전신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금융자산이에요. 이런 것들이 금융자산. 요 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금액. 그걸 우리가 순금융재산이라고 하는데 순금융재산은 20%만큼을 그냥 공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왜 해주는 거냐? 이게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상속재산을 남겼는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남겼어요. 근데 부동산을 상속재산을 남겼는데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시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가를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또 보겠지만 마지막에 이제 시가를 알아야 이게 재산이 평가가 돼야지만 거기다 세율을 곱하는 거니까 당연히 평가는 원칙이 시가로 하는 거거든요. 상속세나 증여세 시가는요.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 전 6개월 후 6개월 이렇게 증여세는 전 6개월 후 3개월 요 기간 안에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나 수용가액이나 경매가액이나 공매가액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게 다 시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되게 많네? 그러면 상속 개시일에서 가장 가까운 날의 금액 그 중에 어떤 거든지 간에 가장 가까운 날의 금액이 시가가 되는 거고요. 그 기간 안에 아까 얘기했던 매매 사례가액이라든지 감정가액이라든지 수용, 경매, 공매가액이 없으면 그럼 시가가 불분명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좀 빈번히 이루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건물이라든지 아까 건물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어디 토지 이게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건물 통째로 토지 뭐 이런 덩어리가 크니까 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매매사례가액이나 경매가액, 공매가액 이런 것들이 없는 거야. 감정을 굳이 하면 감정을 괜히 하면 금액만 더 감정가액만 수수료만 더 나가니까 감정 안 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금액으로 하는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금액이 개별 공시지가 또는 개별 주택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게 일반적으로는 그래 거래가 많이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금액으로 할 텐데 부동산은 그게 일반적으로 거래가 되는 금액의 한 7, 80%밖에 안 되거든. 실제 거래는 한 10억인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해 개별 공시지가를 보게 되면 한 8억 정도, 7억 5천, 8억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부동산이면 실제 어떻게 보면 팔면 10억이 팔 수 있는 건데 거래가 그동안 없었던 거지. 그러면 10억이 아니라 얼마로 평가가 되냐면 7억 5천, 7억이나 8억으로 평가가 된단 말이야. 근데 아버지가 그 10억을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고 은행에다 집어넣으면 10억 그냥 그대로 딱 있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금융재산은 부동산보다 너무나 드러나는 돈이라는 거예요. 부동산은 평가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되면 실제 거래되는 금액의 약 한 7, 80% 정도만 상속재산가액이 되는데, 근데 예금은 그냥 10억 이렇게 딱 바로 보이니까, 그래서 금융재산은 20%를 까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금융재산은 20%를 까주겠다. 금융재산은. 근데 그냥 까지는 게 아니라 부채 빼고 순금융재산 구해가지고요. 순금융재산의 몇 퍼센트를 그냥 공제해주겠다고요? 20%를 공제해주는데, 다만 이게 이제 순금융재산이에요. 순금융재산 2천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해주고요. 그러니까 순금융재산 2천만 원까지니까 예를 들면 500만 원이면 500만 원, 1000만 원 여기까지 이렇게 전액 공제한다는 거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죠. 500만 원이면 500만 원 공제,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공제, 1500만 원, 1500만 원 공제,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공제. 이해되시죠? 전액 공제해주고요. 그리고 20%를 곱한 금액, 순금융자산이 5천만 원이야. 20%를 곱한 금액이 2천만 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2천만 원까지 공제. 다시 말하면은 순금융자산 딱 1억이었을 때 2천만 원이니까 순금융자산 2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는 2천만 원 공제. 20%를 곱한 금액이 2천만 원보다 작으면 2천만 원 공제. 20% 곱한 금액이 순금융자산 자체가 2천만 원보다 작으면 전액 공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대 2억 원을 넘어갈 수는 없대요. 그러면은 순금융자산이 얼마가 되면, 딱 10억이 되면은 2억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때까지는 이렇게 20% 곱한 금액. 순금융자산 10억을 초과하게 되면 2억을 넘어갈 수 없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돼. 이렇게. 최대 2억을 넘어갈 수는 없고요. 20%를 곱한 금액이 2천만 원보다 작으면 2천만 원 해주는 거고요. 순금융자산 자체가 2천만 원보다 작으면 전액 공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 그래프를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순금융재산 2천만 원 이하면 전액 공제, 2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20%를 곱한 금액을 공제를 하되, 그 20%를 곱한 금액이 2천만 원보다 작으면 2천만 원, 20%를 곱한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최대 2억 원을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해준다. 이걸 해주는 이유는 부동산 등에 비해서 금융재산은 너무나 눈에 확 보이는 금액이다 보니까 부동산은 평가하면 일반적으로 한 7, 80%가 되는데 금융재산은 100%다 눈에 보이니까 20%를 까주기로 한 거예요. 그게 바로 금융재산 상속공제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또 하나 좀 주의하실 게 뭐냐면, 만약에 문제에서 이제 과세표준까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상속공제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적공제나 물적공제.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간혹 여기까지 물어보기도 하고, 2차는 여기까지 많이 물어보고요. 1차는 여기까지 많이 물어보고, 2차는 여기까지 많이 물어봐요. 2차는. 2차는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1차도 가끔 여기까지 물어볼 때가 가끔 있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문제를 풀 때 은행에서 빌린 차입금이 있는 거야. 그러면 세 군데를 주의하셔야 돼요. 은행에서 빌린 차입금이 있으면. 자, 먼저 첫 번째 어디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은행에서 빌린 차입금이 있다면 2년 내 5억 이상인지 1년 내 2억 이상 차입했는지. 그죠? 그러면 그게 넓은 의미에서 채무 안에도 들어가는 거니까. 은행에서 차입한 금액은 당연히 채무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2년 내 5억 이상이냐 1년 내 2억 이상, 그럼 추정상속재산가액으로도 고려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과세가액 공제액에서 채무는 무조건 빼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 빼줘야 되는 거고, 여기에 고려, 여기 고려, 그리고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금융재산 상속공제할 때 순금융재산 구할 때 거기서 차감되는 거잖아요. 순금융재산 구할 때 여기서 차감하는 거죠. 은행에서 차입한 금액이 있잖아요. 세 군데 주의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세 군데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재손실세 공제는 아버지한테 내가 재산을 상속 받았거든요. 그러면 상속세 이제 신고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속세 이제 신고하려고 딱 하는데, 상속세 신고는 개시를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는 건데, 그 사이에 불이 나버린 거야. 내가 100억짜리 건물을 상속을 받았는데 신고하는 그 사이 상속 받았어요 이미. 근데 신고하려고 하는 그 6개월 사이에 불 나버린 거야. 전소돼 버렸네.
근데 세금은 내야 되네?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산 불나가지고 없어진 재산가액만큼, 손실난 재산가액만큼은 공제해주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화재보험에 가입해가지고 보험금을 수령했거나 그러면은 거기 이제 그런 말이 빠져 있는데, 그 손실가액은 당연히 보험금이나 구상권으로 보전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 A라는 옆에 있는 옆집 옆에 건물이 잘못해가지고 우리 건물까지 불이 난 거야. 그럼 내가 구상권 행사해가지고 돈 받을 수 있거든요. 또는 내가 화재보험에 가입해 있으면은 보험금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손실액, 거기서 말하는 손실액은 순손실액, 보험금이라든지 구상권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걔를 제외한 금액을 순손실액으로 하고, 그거에 대해서 재해손실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다음에 동거주택 상속공제. 자, 동거주택 상속공제는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아버지하고 아들이 한 집에 같이 살아야 돼. 최소 10년 이상.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어야 되는 거니까 10년 이상 살았는데, 지금 제 아들이 저랑 10년 이상 살았거든요. 우리 아들이 10년 이상 살았는데 제가 죽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됐어.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 나 아빠랑 10년 이상 살았으니까 나 그 동거주택 상속공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들이 저를 모셨어요, 제가 아들을 모셨어요. 그런데 그게 아들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버지를 모시고 산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를 모시고, 부모님을 모시고 10년 이상 동거를 했던 주택이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미성년자일 때 동거 기한은 제외해요. 미성년자일 때 동거 기한은 아버지를 모신 게 아니니까 자기가 부양을 받은 거지, 아버지를 부양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 미성년자 기한을 제외하고 몇 년 이상 동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피상속인이랑 10년 이상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주택이 그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속인이 무주택자거나 아버지랑 그 같이 있어서 그 주택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거나, 아무튼 그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동거하면서 봉양한 그 아들이 그 주택을 상속받아야 돼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 아무튼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거는, 문제에서는 계산 문제 나올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미성년자 기한을 제외하고 몇 년 이상 동거했었어야 된다고요? 10년 이상은 동거하고 있었어야 되고, 그러면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들어가는데, 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는요, 그러면 그 주택 가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택 가액에는 당연히 주택 부수지를 포함합니다. 주택 가액에 이게 예전에는 80%였는데 100%를 공제해줘요. 상속공제. 대신에 한도가 6억이에요. 주택가액의 100%를 상속공제를 해주는 건데 한도가 6억 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제가 저 약간 비워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저렇게 주택가격의 100%였다가 이게 몇 년 전에 어떻게 했냐면, 그 주택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 빌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주택은 다 주택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렸잖아요. 주택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5억인데 3억이 주택 담보로 해서 빌린 빚이 있는 거죠. 그 주택 담보로 해가지고 담보 채무 있잖아요. 걔를 빼요. 주택 담보로 빌린 거, 담보로 인한 채무 있죠. 걔를 뺀 나머지 금액이 100%예요. 예전에는 그냥 주택 가격에 100% 다 해줬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그거 중에 5억 중에 3억은 은행 거잖아요. 아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빠 거에 해당되는 것만 100%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담보로 인한 채무를 빼고 100%. 그리고 6억 원. 그리고 요건을 추적하려면은 그 1주택만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1주택. 그 이외에 다른 주택은 없어야 되는데, 그 1주택이 고가주택이어도 돼요. 그런 것들이 말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1주택이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지, 고가주택 안 된다는 거 없어요. 고가주택도 돼요. 대신에 주택은 고가주택도 되지만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고가주택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 초과되는 주택, 고가주택이잖아요. 고가주택까지 다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동거주택이 있다면, 그 주택가액에다가 그 주택 담보로 한 채무를 뺀 나머지 금액의 100%, 한도는 6억 원을 한도로 한다.
됐죠? 됐어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갖고 이 수수료 공제는 수수료 공제네. 저 평가 수수료 공제는 요거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동산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 감정할 수 있잖아요. 부동산 또 상속재산 중에 서나 골동품 감정할 수 있죠. 상속재산 중에 비상장 주식, 상장 주식은 바로 알죠. 상장 주식은 평가가 바로 돼요. 상장 주식은 매일매일마다 최종 거래가액이 있으니까 맨 마지막에 우리 상장 주식하고 비상장 주식 평가 공부할 건데 상장 주식은 상속 개시일 전후 각각 2개월 총 4개월 동안에 매일매일마다 종가 평균액이 그게 평가액이에요. 그러니까 상장 주식은 바로 알잖아요. 상장돼 있으니까. 근데 뭐는 문제냐면 비상장 주식은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종가 이런 게 없거든요. 비상장 주식은 평가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수수료가 나가는데요. 수수료 나갈 때 세 가지가 있는데 부동산하고 서나 골동품하고는요 각각 따로따로 거기 지금 마치 합해져 가지고 5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각각 따로따로 해요. 부동산 전부 다 합해가지고 상속재산 부동산 여러 개 부동산 다 감정한 거 합해가지고 부동산 얼마 한도로 500만 원 한도로. 서나 골동품도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다 합해가지고 서나 골동품 전문가한테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감정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서나 골동품 다 합해가지고 500만 원 각각 500만 원 한도로 하는 겁니다. 약간 오해 소지가 있죠. 합해서 500만 원이 아니라 감정평가는 감정평가대로 500만 원, 그 감정평가는 부동산 감정평가를 말하는 거예요. 500만 원. 그다음에 서나 골동품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또 500만 원. 부동산마다 500만 원이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에 부동산이 10개가 있는데 그 10개의 감정 다 합해가지고 500만 원 한도. 아시겠죠? 상속받은 재산 중에 서나 골동품이 5개가 있는데 5개 감정 평가한 거 있잖아요. 5개 평가한 거 다 합해가지고 500만 원 한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비상장 주식 있죠. 비상장 주식은 좀 많이 해줘요. 비상장 주식은 평가하려면 기술이 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을 평가하는 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되는 경우는 회계법인에서도 평가를 하고요. 신용평가회사에서도 평가를 하고요. 여러 군데에서 평가를 해요. 특히 회계법인에서 많이 해요. 비상장 주식에 대한 평가를. 그러면은 한 군데다 맡겼더니 예를 들면은 뭐 3일회계법인에 맡겼어요. 그랬더니 이 비상장 주식에 내가 비상장 주식 지금 10만 주를 갖고 있는데 한 주당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래요. 그럼 내가 10억이 된 거잖아요. 평가 만 원. 근데 나는 이거 좀 너무 센 거 같은데? 좀 적게 나오는 게 좋잖아. 10,000원 너무 센 거 같은데? 그러면은 다른 데 또 이렇게 삼정회계법인에 가가지고 또 평가 의뢰했더니 거기서는 8,000원 나온 거야. 뭐 그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시죠? 이것도 아닌 이렇게 또 그러면은 내가 한 회사를 비상장 회사를 2개를 갖고 있는데 각각 2군데에서 이것도 2군데 이것도 2군데 그러면 그 평가한 법인 수 여기 2군데 있죠? 그리고 평가한 주식 수 여기 2군데 여기 2군데 총 4군데잖아요. 각각 1,000만 원씩. 얘는 전부 다 합해가지고 500만 원 합해가지고 500만 원인데 비상장 주식은 뭐라고 돼 있어? 평가 법인 수 및 평가 기관 수별로 각각 1,0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아니 회계법인에서 해주는데 1,000만 원 아니면 안 해준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비상장 주식 갖고 있으면 거의 혼자가 주주일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1인 주주. 그럼 이게 이 가치 평가하는데 몇십억 몇백억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거 가치 평가하는데 1,000만 원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전부 다 이 4군데 다 합해가지고 1,000만 원 한다면 250만 원씩 한다고 한다 그러면 회계법인에서 해줄 데 없어요. 회계법인 비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월급이 다 비싼 이유가 있는 거죠. 막 불러요. 그래가지고 1,000만 원 다 넘어가요. 그래서 그 1,000만 원 넘어가고 한도는 1,000만 원을 한도로 해주는 거고 아시겠죠? 평가 기관 수 및 평가 대상 그 주식별로 각각 1,000만 원씩을 한도로 한다. 꽤 세다 이거는. 그게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다 빼면 이제 그게 상속세 과세 표준이 되는 거고요. 과세 표준은 얼마 미만이면 아예 과세하지 않고 50만 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는다. 산출세 곱하고 이제 자 산출세 세율은 아까 10%에서 50%에 5단계 초과 세율을 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산출세 나왔는데 산출세 나온 다음에 세대생활 가산액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들이 있는데 건너뛰고 손자한테 그냥 유언으로 남겨버린 거죠. 그러면은 30%를 더 할증합니다. 그 쉽게 그냥 30% 할증한다고 생각하세요. 산출세액에 30% 할증하는데 40%를 할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어떤 경우냐면
손자가 미성년자면서 상속받은 재산이 그렇게 건너뛰어가지고 상속받은 재산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미성년자면서 and 20억 원을 초과하면 몇 퍼센트 할증한다고요? 40%를 할증해요. 더 많이 할증해요. 아시겠죠? 세대를 생략했는데 근데 그게 미성년자네. 그리고 20억 원 초과한. 그러니까 딱 보면은 약간 상속세하고 이 상속세 문제는요. 딱 봐도 막 20억, 몇십억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아까 그 우리 최소한의 공제 얘기했었잖아요. 인적 공제 최소한의 공제에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또 좀 얘기를 할 게 있는데, 최소한의 공제에서 자녀만 있어도 5억 원 공제가 되고, 자녀랑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 배우자 상속공제는요, 신고 안 해도 5억 원 최소한 해주는 거야. 무조건 5억 원. 신고하더라도 금액이 작더라도 5억 원, 신고 안 해도 5억 원 최소한. 배우자가 있으면 무조건 5억 원 해주는 거야. 자녀가 있으면 최소한 일괄 공제를 받는 거니까 또 5억 원. 자녀만 있으면 5억 원, 자녀랑 배우자가 있으면 5억, 5억, 10억 원. 그 정도 공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배우자만 있으면 배우자만 있으면 단독 상속이 되는 거니까 일괄 공제가 적용 안 돼서 기초 공제 2억 원과 배우자 공제 5억 원에서 7억 원.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상속 공제가 막 5억, 10억, 7억 이렇게 최소한 되는 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 막 또 세세 생략을 막 이렇게 하면은 40% 막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진짜 재산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상속세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 이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상속세 신고하는 사람도 내 능력을 떠나서 우리 아버지가 도대체 알고 있는 사람이 재산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상속세 신고하는 사람들만 좀 신고를 하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됐죠. 여기는 이렇게 40% 할증. 이런 얘기를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건데, 징수유예세액 잠깐 넘어갈게요. 징수유예세액 잠깐 넘어가고 여기부터 먼저 할 건데, 이거는 신고세액 공제는 산출세 합계 금액에서 징수유예세액 빼고 여러 가지 세액 공제를 다 뺀 남은 금액의 몇 퍼센트 신고세액 공제한다고요? 3% 해주는 거고, 여기서 말 문제 나오는 거는 납부를 안 하더라도 해준다는 거, 신고만 하면 해준다는 거. 신고 협력 의무를 이행했으니까 신고만 하면 해준다는 거.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세액 공제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틀린 문구 많이 나와요. 신고만 하면 돼. 신고 기한 내에 신고만 하면 해주는 거고요. 여기 증여세액 공제는, 일단 여기 증여세액 공제는 아까 여기 합산 대상 증여세상가액 있었잖아요. 합산 대상 증여세상가액 때문에 그때 증여 당시에 뭘 냈겠어요? 증여세 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증여세를 낸 거를 여기서 증여세액 공제를 해주는 거거든요. 왜냐면 걔까지 전부 다 합해가지고 한꺼번에 5단계 초과유세를 곱했으니까 그때 사전에 증여세 낸 금액을 여기서 세액 공제 해준단 말이에요. 한도가 있는데 몰라도 돼요. 그냥 사전 증여한 증여자산가액에 대한 증여자산가액, 저 사전 증여한 이 증여자산가액, 이걸 A라고 한다면 이 A 때문에 냈던 증여세 산출세액을 증여세액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이에요. 그때 사전 증여했을 때도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제대로 신고하게 되면 3% 세액 공제 해주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은 세액 공제를 증여세 산출세액이 예를 들어서 뭐 3천만 원이었다. 그러면 세액 공제가 3%가 들어가는 거니까 10%면은 300만 원이니까 3%면 90만 원 빠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실제로 납부한 세액은 얼마예요? 2,910만 원 납부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사전에 증여했을 때의 산출세액이 3천만 원인데 기한 내에 신고하면 3% 세액 공제 해주는 거니까 그때 신고세액 공제 증여세도 해주거든요. 그럼 신고세액 공제 3% 받으면 실제로 납부한 세액은 2,910만 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증여세액 공제 해주는 거는 얘를 해주는 게 아니라 얘를 증여세액 공제 해준다고요. 산출세액을. 왜 그럴까? 일단 왜 그럴까? 보세요. 이거에서 2,910만 원 세액 공제 해주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결국에는 이때 세액 공제 받은 거를 여기서 세액 공제를 안 해주겠다는 거죠. 그냥 세율을 무조건 30%라고 가정을 할게요. 30%로 가정을 할게요. 그럼 이때 1억을 사전 증여를 했어. 1억 사전 증여를 했어.
그러면 1억을 사전정의 했으면은 얼마 세금을 내는 건데요? 3천만 원 내는 건데 얼마를 세액공제 받았어요? 제대로 신고 기한 내 신고해가지고 90만 원 세액공제 받아서 2,910만 원을 낸 거예요. 이거는 제대로 신고했으니까 해줘야 되는 거죠. 신고 의무를 지켰으니까. 근데 10년 안에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요. 이때 10년 안에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9억만큼이 재산이 남았어요. 그러면 합해가지고 얼마가 돼야 되는 거죠? 이제 10억에다가 세로 곱하는데 무조건 세로는 30%로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10억에다가 30% 곱하니까 얼마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3억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죠. 이 1억을 여기다 합해가지고 10억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계산한 다음에 이때 냈던 세금을 여기서 빼줘야 되는 건데 잘 보세요. 이거를 냈던 금액인 2,910만 원을 이렇게 빼잖아요. 2,910만 원을 빼게 되면 결국에는 잘 보세요. 이게 얼마가 됐든 간에 결국에는 내가 이때랑 이때랑 합해가지고 얼마를 낸 거죠 지금? 이때랑 이때랑 합해가지고 얼마를 낸 거예요? 내고 빼는 거니까 결국에는 3억 내는 거 아니에요? 2억 2,910만 원 내고 2,910만 원 뺀 금액을 내는 거니까 내고 빼는 거니까 결국에는 3억 내는 거 아니에요? 합해가지고 나 이거 세액공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기한 내에 제대로 신고해가지고 과세관청에서 잘하셨네. 그럼 신고를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 했어도 어차피 내가 얼마를 냈겠어요? 합해가지고 세금 내면 이때 아예 신고를 안 했어요. 그래도 얼마를 내야 되는 거죠? 3억을 내야 되는데 이거 제대로 신고했네 신고를 했으니까 이 세액공제 받은 효과를 끝까지 유지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납부세액이 아니라 얼마를 공제해줘야지만 그 효과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산출세액을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그 이때 얼마 내는 거죠? 그럼 합해가지고 3억이 아니라 얼마 내는 거죠? 이때 세액공제 받은 효과는 끝까지 유지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잘했잖아. 근데 여기서 납부세액을 빼버리면 이때 잘한 효과가 여기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납부세액을 빼면 덜 빼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산출세액을 빼주는 거야. 만약에 얘가 3개월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고를 기한 내 신고한 게 아니라 기한이 지난 다음에 신고한 거예요. 그러면 걔는 그냥 3천만 원 내는 거잖아요. 그 사람도 3천만 원 빼가지고 3천만 원 빠지는 거니까 결국에는 3억 내는 거고 만약 제대로 신고한 사람은 90만 원 세액공제 받았는데 여기를 뺄 때 또 2,910만 원 빼버리면 어차피 또 3억 내는 거니까 제대로 기한 내 신고를 했든 기한 지난 다음에 신고를 했든 똑같이 두 개 합해가지고 3억을 내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이때 잘한 거는 이때까지 끝까지 효과를 유지시켜 주려면 납부세액을 빼는 게 아니라 뭘 빼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산출세액을 빼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공제를 못 받은 사람이라면 3억을 내는 경우가 되는 거고 공제를 받은 거라면 이거하고 이거니까 90만 원 뺀 금액을 결국에는 합해가지고 90만 원 뺀 금액을 내는 거고 이 효과를 그대로 유지시켜 주려면 산출세액을 빼야 되는 거예요. 증여세액 공제는 납부세액이 아니라 증여세 산출세액을 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실제로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럼 납부세액이 더 적을 거 아닙니까? 증여세 납부세액이 아닌 산출세액을 빼야지만 그때 세액공제 받은 효과를 끝까지 유지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하고 신고세액공제하고 이 둘만 알면 돼요. 세액공제는. 그런데 이게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와요. 이 증여세액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얼마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 배제한다? 13페이지에 나오는데 증여세액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얘가 다 합한 얘가 얼마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한다고요? 이게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요. 증여세 공제를 안 해준대요.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5억 원 이하 안 해주고요. 이거 보셔야 돼요. 5억 원 이하 안 해준대요. 그리고 하나만 더 보면 이 상속 공제 있잖아요. 인적 공제, 물적 공제, 산속 공제는 한도가 있거든요. 그 한도에 대한 얘기를 지금 안 했는데 그게 12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12페이지 제일 위에 있어요.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지금 아까 우리가 인적 공제, 물적 공제 다 계산했잖아요. 그 상속 공제는 한도가 있는데 당연히 상속 공제는 뭐를 넘어갈 수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상속공제가 더 크면 안 되죠. 과표가 마이너스 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얘를 한도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1 빼고 2 빼고 3 뺀 금액을 한도로 한대요. 1 빼고 2 빼고 3 뺀 금액을 한도로 한대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지금? 1 빼고 2 빼고 3 뺀 금액을 한도로 한대요. 그러면 잘 보세요. 1 빼고 2 빼고 3 뺀 금액을 한도로 하는 거니까 1이 뭐고 2가 뭐고 3이 뭐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1, 2, 3을 빼는 건데 1번은 뭐냐면요. 1번은 상속인이 있는데 상속인이 아닌 자한테 유증을 한 거예요. 걔를 빼는 거예요. 그게 1번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을 한 거. 그렇죠? 2번은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 포기해가 이게 1, 2번은 마찬가지예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속 포기를 해가지고 그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손해피해자가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지금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웬 할머니가 있는데 할머니가 조그만한 빌라 있잖아요. 빌라 요즘 빌라만 하더라도 한 1억 5천 정도 되는 방 2칸짜리에 빌라가 있어요. 빌라 하나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 휴지 줍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죠. 할머니가 휴지 줍고 이렇게 일도 못해 허리가 완전 굽으셔가지고 근데 손자가 하나 있어. 손자가 고등학교 때 정말 착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막 그래. 문제는 아들은 개망난이야. 아들이 있어. 아들은 있어. 할머니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는데 아들은 그러니까 집안이 그냥 아들이 개판치니까 엄마는 애 낳고 도망갔어. 근데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 뭐 실종 신고했어. 아무튼 이제 엄마는 없어 일단. 애는 엄마는 없고 애 아빠는 살아있는 게 확실해. 왜냐면 한 1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요. 자기 엄마를 패. 실제 있었던 일이야. 자기 할머니가 할머니를 패고 막 돈 있지도 않은 돈을 막 뺏어가. 진짜 완전 개망난이야 아들이. 응? 근데 손자는 다행히 아들 안 닮아가지고 할머니를 막 되게 할머니 모시면서 되게 열심히 살아. 손자는. 자, 근데 할머니가 그 집을 할아버지 때부터 갖고 있었던 집이 아주 조그만한 집. 서울에서 1억 5천짜리면 그렇게 큰 집도 아니잖아요. 조그만한 집 하나 있어서 1억 5천짜리 집 하나 있었는데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은 사실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가 자녀만 있더라도 5억은 공제되잖아. 최소 5억은 공제가 되잖아. 아까 여기 인조공제 최소 5억. 자녀 있다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할아버지는 안 계시니까 배우자 없도록 자녀 있으면 최소 얼마가 공제가 되는 거예요. 5억. 그러면 재산이 그거 1억 5천밖에 안 되면은 사실 상속세 낼 거 있어 없어? 상속세 낼 거 없는 거야.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1억 5천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상속세 하면 일반적으로 재산이 좀 있는 사람들이 상속세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지 그 할머니가 무슨 상속세에 대한 생각을 하겠어.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이제 문제는 반전이 뭐냐면 그 아들이 되게 웃긴 아무리 개망난지라도 아들이 사실은 자기 아들 즉 할머니 손자 있잖아요. 사실은 내심 자기를 안 닮고 저렇게 되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개망난인데 그래도 와서 한 번씩 볼 때마다 겸사겸사 한 번씩 올 때마다 사실은 그 돈 뺏을 때만 온 게 아니라 조용히 와서 보기도 하고 그런 거야. 근데 다행히 자기 아들은 자기를 안 닮았어. 한편은 너무 다행인 거지.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갔는데 어머니가 이제 얼마 안 남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근데 그 어머니, 그러니까 할머니, 아들, 손자라고 표현할게요. 할머니, 아들, 손자. 그 할머니가 이제 할머니 되는 분이 아들이 엄마, 복잡하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할머니가 A, 아들이 B, 손자가 C라고 이렇게 얘기할게요. 근데 이 B가 뭐 정신을 차린 건 아닌데 그래도 자기 자식이잖아. 그래 보니까 자기는 걔 망나니로 살아도 되는데 어차피 망나니로 살았으니까. 근데 그 1억 5천짜리 그 집이 있잖아. 그 집에 얘는 계속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되니 간에. 주변에서 도와줘가지고 그래서 뭐 학교는 다닐 수 있어. 고등학생. 고2인가 고3인가 막 그때 그랬어.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근데 얘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온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얘기한 거지. 진짜 마지막 소원이다. 네가 이 집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자, 지금 살아있으니까 선순위 상속인 맞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손자한테 그 집을 뭐 하든
유증을 하든. 1번이면 똑같은 거야. 아니면 아들이 뭐 상속 포기를 하면 그 다음 순위가 상속을 받거든요. 상속 포기를 하면 그러니까 얘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순위가 아무튼 유증이나 상속 포기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 순위가 받게 된 거야. 그 아들이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좋은 일 한번 한 거야. 자기도 자기 아들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속 포기를 한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상속 포기를 네가 하면 된다더라.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만났는데 자기도 굳게 마음 어차피 자기야 뭐 그냥 떠돌이로 막 살고 그냥 하니까 근데 아들은 잘하고 있으니까 아들 앞길 안 막으려고 자기도 큰 맘 먹고 상속 포기를 한 거야. 사실은 1억 5천이고 다 뺏어갈 만한 놈인데 뭐 아무튼 그런 놈이었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의뢰를 받았다니까.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 근데 이 손자가 받았는데 당연히 얘가 공부도 잘하는 애야. 어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사실 상속세라는 건 자기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이제 상속세 얘가 신고했겠어 안 했겠어? 당연히 안 했지. 이거 딸랑 1억 5천짜리 집 하나 있는데 안 했지. 안 했지. 고지서가 날라온 거야. 근데 등기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손자 명의로 해서 등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딱 등기를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 모든 게 다 지났을 때는 날라왔을 때는 얘가 대학교 1학년인가 그랬어. 근데 날라온 거야. 딱 날라왔는데 세금을 내라는 거지. 세금을 내는데 얼마를 내는 거냐? 그러니까 2천만 원 세금을 내라는 거야. 얘가 2천만 원이 어디 있어 지금? 2천만 원을 내라는 거야. 날라온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 원래 5억까지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자, 그런데 상속 공제 한도는 자, 상속세 과세가액이 얼마 된 거지? 얼마예요 지금? 1억 5천이잖아. 근데 상속 공제는 얼마 해준다고 그랬어요? 지금 자녀가 있으니까 그렇죠. 5억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원래. 근데 이 상속 공제는 한도가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뭘 뺀다고요? 얘를 뺀다고요. 상속가액 1억 5천에서 얘를 빼니까 1억 5천에서 1억 5천을 빼버리는 거니까 얘는 상속공제가 5억이 아니라 얼마가 돼버린 거죠? 1억 5천에서 1억 5천을 빼니까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데 걔가 아닌 다른 사람이 유증을 받거나 걔가 상속포기해서 그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상속가액에서 그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상속공제로 써. 그게 전액인데? 그 전액을 다 빼는 거니까 상속공제가 한도가 빵원이 돼버린 거예요. 5억이 아니라 결국에는 얼마가 돼버린 거예요. 상속공제가 빵원. 그러니까 과표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그대로 1억 5천. 그러니까 1억까지는 10%, 1억 초과되는 5천만 원 20% 하는 거니까 그죠? 2천만 원 세금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 뭐까지? 신고 불성의 가산세와 납부지원 가산세까지. 그래서 2천만 원에 뭐뭐 붙어가지고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나와버린 거지.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나온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 규정 저는 좀 예외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지금. 그러니까 아니 그런 집에 무슨 상속세를 내요? 그런 집에서 말도 안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아니면 이게 또 어떤 또 케이스도 있냐면 진짜 그러니까 이게 아들이 논팽인 거야. 아주 양아치 개 양아치 아들이. 그래서 사라졌는데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도 몰라.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근데 사망 신고는 안 됐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손자 키우고 있었거든. 가지고 있는 거 얼마 없지만 이거 손자한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유증했지. 그랬더니 그 금액 얼마 2억짜리야. 근데 거기서 2억을 다 빼니까 한도는 빵원이 돼버리거든. 그러면 상속공제는 빵. 5억이 아니야. 빵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그럼 상속세 과세가액이 그냥 그대로 과표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런 집에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야. 아들이 개 망나니야.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근데 죽지는 않았어. 전화는 한 번 왔어. 그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이게. 그런 집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실제로 얘기를 들어요. 황당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도와줄 길이 없는 거야. 내가 3천만 원 내줄 수도 없고 아무튼 그래서 도와줄 길이 없는 거야. 와 그냥 황당하더라고요. 법에 의하면 내야 되는 거잖아. 그런 집이 무슨 상속세야. 상속세가. 그러니까 지금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 1, 2번이 같은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게 악용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않고 넘어간 것들은 악용의 소지가 있으니까 걔를 뺀 나머지 금액만 한도로 하겠다고 만들었는데 근데 이게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들이 막 나오더라 이런 얘기야. 깝깝하네 진짜.
진짜 그래요. 3번은 뭐냐면 3번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얼마를 넘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3번을 적용한대요. 3번을 적용한대요. 그래서 5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상속세 과세가액의 가산은, 그러니까 이 증여재산가액 있잖아요. 사전 증여재산가액 있잖아요. 걔를 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증여공제 받은 거 뺀 금액.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근데 이거는 사전에, 만약 증여공제가 없다면 사전에 증여받은 금액을 빼겠다는 거죠. 사전에 증여받은 금액을 빼겠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뺀 나머지 금액을 상속 공제 한도로 하겠다. 근데 대신에 이거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얼마를 초과할 때 적용하는 거라고요? 5억 원을 초과할 때 적용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1, 2번에 뭐가 생길 수 있어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이거 좀 뭔가 좀 예외 규정이 좀 생겨야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진짜? 그럼 황당했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되면 저거 적용하지 않는다. 뭐 약간 이런 규정 하나 집어넣으면 될 것 같은데 안타까운 일이 실제로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가산세, 이거는 이제 가산세는 이제 신고 부서진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 그런 게 붙으면 되는 거고요. 여기 징수유예세가고 여기 얘네들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징수유예세 여기를 얘기하면 밥 먹을 것 같은데 여기 얘기하면 아니 이게 상속세가 길어요. 상속세가 나올 만해. 1차는 상속세야, 상속세. 증여세는 금방 끝나요. 자, 아무튼 여기 이제 그 징수유예세 얘기인데 아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원래 예전에는 그냥 문화재만 징수유예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리고 지적문화재는 비과세가 됐었었는데 지적문화재도 이제 비과세가 아니고 지적문화재도 다 상속세까지 계산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징수유예를 하는 거야. 거기 이제 징수유예. 그래서 그 징수유예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거기 보시면 12페이지 밑에 상속재산의 문화재 자료, 박물관 자료 또는 국가 지적문화재 등, 그게 이제 시도 문화재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걔까지 들어왔죠. 걔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세액에 대한 징수를 유예해야 한다. 전체 상속세 곱하기 전체 상속재산분의 그 문화재 등이 차지하는 그 비율만큼을 곱한 금액만큼을 징수 유예한다. 지금 이런 얘기죠. 그렇게. 그렇죠? 그럼 이렇게 징수를 유예할 때는 뭐를 제공해야 된다고요? 담보를 제공해야 된다. 담보를 제공해야 된다. 그럼 얘네들은 언제 그럼 세금을 내는 거냐? 그 문화재를 상속받은 사람이 팔게 되면 나중에 양도할 때까지 징수유예하는 거예요. 양도하게 되면 징수유예 추징 언제 한다고요? 양도하거나, 그죠? 또는 박물관이 폐관해가지고 박물관 자료를 인출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추징을 하는 겁니다. 추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담보 제공에 대한 얘기인데 원래 담보를 제공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게 나올 만한 게 뭐냐면 징수유예는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아까 그냥 일반 문화재냐 아니면 지적 문화재냐 이렇게 제가 얘기해 볼게요. 국가나 시도 지적 문화재냐 그냥 문화재냐. 이 문화재는 꼭 뭐를 제공해야 된다고요? 문화재나 박물관 자료는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 거고요. 얘도 담보를 제공하는 게 원칙인데 지적 문화재는요. 올해 이제 징수유예로 들어왔잖아요. 지적 문화재는 담보를 제공하는 게 원칙이지만 원칙은 담보를 제공하는 건데 예외적으로 얘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적문화재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적문화재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담보를 제공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담보 제공 안 하면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를 해야 돼. 이게 나올 만해. 제가 볼 때는 올해 말문제만 2개가 나올 수 있어요. 워낙 이번에 말문제로 나올 것들이 개정이 많이 돼서 2개가 나올.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대신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대신에 2가지를 꼭 해야 돼. 저 그 지적문화재 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현황 신고를 계속 해야 돼. 보유 현황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 그 보유 현황에 대해서
보유 현황에 대해서, 그렇죠? 국가 지정 문화재의 보유 현황을 이거를 제출해야 돼요. 대신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데 담보를 제공 안 하려면 매년 보유 현황을 제출해야 돼요. 그거를. 근데 그거를 매년 말 언제 제출한다고요? 매년 말에 제출해야 되는데 만약 제출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 뒤가 나올 만하다. 1%의 가산세를 부과해요. 그 상속세액의 1%의 가산세를 부과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매년마다 보유 현황을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 안 하면 1% 가산세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팔았어. 그러면 양도하기 7일 전까지 7일 전 양도를 하려면 며칠 전까지 신고하라고요? 양도하기 7일 전까지 양도 신고를 해. 만약 이걸 유상으로 처분했어. 처분을 하게 되면 처분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신고를 해야 돼. 만약에 이거 신고 안 하면 얘는 20%의 가산세를 내야 돼.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20%의 가산세를 내야 돼. 이게 나올 만하는 거예요. 원래 문화재 등에 대한 징수 유예는 담보를 제공해야 돼. 그리고 언제까지 징수가 유예돼요? 나중에 처분할 때까지 징수가 유예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정문화재도 징수 유예로 이제 과세가 되는,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가 되는데 나중에 처분할 때까지, 처분 안 하면 과세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분할 때까지 징수가 유예가 되는데 대신에 얘도 뭐를 제공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얘 국가 지정문화재는 금액이 워낙 클 거야. 그러면 담보로 제공해야 되는 금액이, 내가 담보 이게 된 이유가 담보를 제공할 게 없을 수도 있어.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게 그거밖에 없는데 담보로 제공하려면 이거 이외에 다른 걸 담보로 제공해야 되는데 이거 말고는 담보로 제공할 게 없어. 그러니까 담보로 제공을 못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래도 대신에 좋아. 그러면 그러네. 담보 제공을 못 할 수도 있겠네. 그러면 대신 두 가지를 꼭 해야 돼. 매년 보유 현황을 제출해야 되고, 양도하려면 7일 전에, 처분하려면 7일 전에 신고해야 되고, 그걸 제대로 하지 않았어? 그러면 매년 보유 현황 제출 안 했어? 그럼 매년 1% 가산세 내는 거고, 처분 7일 전까지 신고 안 했어? 그러면은 20%의 가산세를 내야 돼. 이게 나올 만한 규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나 시도의 지정문화재가 비과세에서 과세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뭘로 됐다? 징수 유예로 들어갔다. 그러면서 징수 유예가 되는 거는 뭐를 제공하는 게 원래 원칙인데, 담보를 제공하는 게 원칙인데, 그런 지정문화재는 워낙 금액이 비싼 거일 수가 있기 때문에 담보를 제공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를 하라는 거지. 그러면 담보 제공 안 해도 돼. 두 가지를 하면, 그 두 가지를 제대로 안 하면 뭘 내야 되는 거고, 가산세를 내야 되는 거고. 이게 말 문제로 쭉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응? 아시겠죠? 식사를 하시고요. 이제 연결해 가지고 이제 요쪽 이제 이거 다 지워버릴 거예요. 다 지워버리고 이제 여기에서 예에 대해서 나올 만한 거 정리하고, 그다음에 좀 증여세는 좀 빨리 한번 나가 볼게요. 증여세는 뭐 간단하게만 좀 볼 거니까 식사하고 난 다음에 하실 건데, 식사를 우리 그러니까 우리 6시 40분에 시작할까요? 6시 40분에 40분만 먹고 6시 40분에 6시 40분에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40분 안에 오세요. 네, 식사하고 오세요. 세무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